2024년 11월의 어느 수요일 오후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검진센터에서 나온 김영수는 손에 든 진단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경미한 이상 소견 추가 검사 권고라는 문장이 그의 시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받은 정기 건강검진이었지만 그 작은 문구 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병원 로비의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영수만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기묘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영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들, 빌딩과 아파트,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남아있을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5년? 아니면 더 짧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그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그의 일상 속으로 구체적인 실체로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도 아내에게 검진 결과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라는 짧은 인사만 남긴 채 그는 곧장 2층에 있는 자신의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30년 넘게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그의 서재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헤겔, 하이데거의 저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그가 직접 쓴 논문들과 저서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한때 그의 지적 권위를 상징하는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두꺼운 책들이 그를 짓누르는 무게로만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모래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선물했던 것으로 정확히 일시간을 재는 크고 우아한 모래시계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뒤집었습니다. 가느다란 모래 알갱이들이 위쪽 유리구에서 아래쪽으로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 둘, 셀 수 없이 많은 모래 알갱이들이 사라져갔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영수는 자신의 시간도 저렇게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으며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시간의 잔인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살아온 7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치열했던 공부, 교수, 임용 후의 바쁜 강의와 연구, 학회에서의 논쟁과 토론, 제자들을 가르치며 느꼈던 보람.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 속에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경쟁하는 데 소비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정말로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는 오랜만에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명예교수로서 가끔 학교를 방문하곤 했지만 이날은 특별한 용무가 있었습니다. 동료 교수였던 박승호의 부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승호는 영수보다 2살 위로 같은 학과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영수는 학교 본관 로비에 마련된 작은 추모 공간 앞에 섰습니다. 박승호의 미소 짓는 사진이 검은 리본과 함께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몇 송이의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박승호는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였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존경받는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존재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시들어가는 꽃 몇 송이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신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업적,
출간한 모든 책, 가르친 모든 강의가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영수는 아무런 대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추모 공간을 나오던 영수는 복도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이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영수와 같은 시기에 대학에 임용되었지만 학계에서의 성공은 영수만큼 이루지 못했던 동료였습니다. 영수가 주요 학회에서 발표하고 저명한 저널에 논문을 실을 때 정민은 항상 그림자처럼 뒤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고 정민이 영수를 시기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영수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정민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승우 교수님 때문에 오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영수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저는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주고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민은 학문적 성취는 자신만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훨씬 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와 권위가 갑자기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이미 삶의 진짜 가치를 발견한 것처럼 보였고 영수는 여전히 그것을 찾지 못한 채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이제 좀 쉬시면서 즐거운 일들 하세요. 우리 나이에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정민은 가볍게 영수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정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가볍고 여유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다시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책장에서 무작위로 책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은 그저 의미 없는 검은 점들의 나열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책을 덮고 다시 모래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래는 여전히 쉼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집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처럼 그는 계속해서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날 밤도 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째깍. 매 초마다 그의 생명이 조금씩 깎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죽음이 오면 어떻게 될까? 고통스러울까? 의식은 언제 사라질까?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새벽 3시 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창밖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거리의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무언가를 쓰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단순히 생명이 끝난다는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는 공포였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는 것,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다는 것, 그 생각이 그를 질식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업적도 현재의 지위도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영수의 마음속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그에게 그것은 단지 죽음으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모래시계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그 모래가 모두 떨어지면 그는 또다시 그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은 진짜 모래시계는 결코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영수는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지식이 담긴 책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철학도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지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능적이며 실존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평생 철학을 공부하고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무력한 학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김영수는 거의 서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간단히 밥 한 그릇만 들고 올라가 혼자 먹었고 아내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째 면도도 하지 않아 턱에는 허연 수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의 어느 금요일 아침, 영수는 습관처럼 서재 책장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무심코 손을 뻗어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책으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표지를 닦아내자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제목이 드러났습니다. 영수는 이 책을 대학원 시절에 구입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당시에는 고대 로마 황제의 개인적인 기록쯤으로만 생각하고 한두 번 훑어본 후 책장 깊숙이 꽂아두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는 별 기대 없이 책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사이로 작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작위로 한 페이지를 펼쳤고 그의 시선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네시오 스투피두스, 무감각해지지 말라.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무언가 가슴속을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그 주변 문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려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궁전에서 정무를 보는 중에도 틈틈이 자신에게 주는 조언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의 삶에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책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만 지속된다.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것도. 현재에 집중하라. 그것만이 내가 가진 전부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이 문장들이 영수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던 일, 점심에 먹었던 음식, 창밖의 풍경, 아내의 표정, 그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 현재를 완전히 집어삼켜버린 것입니다.
영수는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일상의 모든 것에 무감각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살아있으면서도 이미 죽은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영수는 처음으로 일주일 만에 서재 문을 열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영수는 그제야 느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냄비에서 끓는 물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여보, 내려왔어요? 아내 최인숙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식사할 건가요? 그래야겠습니다. 영수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아내가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숙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식탁에는 김치, 시금치나물, 두부조림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한식 점심이었지만 영수는 그 하나하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영수는 천천히 음식을 씹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 김치의 아삭한 식감, 밥알의 쫀득한 느낌. 이 모든 것이 감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을 뿐 맛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평범한 점심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무슨 일 있어요?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어디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인숙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추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나이면 누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을 포기하면 안 되죠. 아직 우리 할 일도 많고 함께 보낼 시간도 많은데. 점심을 마친 후 영수는 집 뒤쪽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원은 5년 전 그가 은퇴한 직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열심히 꽃과 채소를 심고 가꾸었지만 1년쯤 지나자 흥미를 잃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금 정원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화단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정원 한가운데 놓인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11월의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얼굴에 닿는 햇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온기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에 실려온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어디선가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발밑의 흙을 향했습니다. 잡초 사이로 작은 민들레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꽃잎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무릎을 꿇고 그 민들레를 가까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색인지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들레 꽃잎의 노란색은 단순한 노란색이 아니었습니다. 중심부로 갈수록 짙어지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연해지는 미묘한 그라데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꽃 하나에 얼마나 많은 생명력이 담겨 있는지 영수는 경외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창고 안에는 오래된 원예 도구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삽, 호미, 장갑, 물뿌리개. 영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정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먼저 무성한 잡초부터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는 행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영수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육체적 노동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에 전해지는 흙의 감촉, 잡초 뿌리가 뽑히는 느낌, 땀이 흐르는 감각,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서재에 갇혀 머릿속에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감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영수는 잠시 쉬기 위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옷에도 흙이 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지난 일주일 중 가장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막 제거한 잡초 더미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의 6살 난 손녀 지우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뭐해요? 지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있단다. 영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우는 화단 주변을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담장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예뻐요. 지우의 작은 손에는 조그만 보랏빛 제비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지우의 손에서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제비꽃의 보라색은 민들레의 노란색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비롭고 은은한 색이었습니다. 그 작은 꽃잎에 이슬 한 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 이슬 방울 속에는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광경인지 영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어줄게. 여기 화단에. 영수는 지우와 함께 화단의 한 구석에 작은 구멍을 파고 제비꽃을 심었습니다. 지우는 작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고 꽃은 흙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꽃은 여기서 자랄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우리가 잘 돌봐주면 더 크고 예쁜 꽃을 피울 거야. 영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웠고 햇빛을 받아 윤이 났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수는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수는 다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상록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글들이 이제는 달리 읽혔습니다. 감각을 잃지 말라.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아라. 그것이 살아있음의 증거다. 현재 순간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영수는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오늘 나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햇빛의 따뜻함, 바람의 시원함, 흙의 촉감, 민들레의 노란색, 제비꽃의 보라색, 손녀의 미소. 이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삶을 놓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죽음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충실하게 사는 것이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구름들은 마치 불타오르는 것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광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석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무감각해지는 것, 현재를 놓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감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라는 것을. 영수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김영수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영수가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기들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자리로 벌써 40년 넘게 이어져 온 모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70대 초반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행장을 지낸 이경호,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던 박재민, 기업 임원이었던 최성진, 그리고 영수까지 4명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개별 룸은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죽, 생선회, 갈비찜, 잡채. 하지만 영수의 눈에는 음식보다 친구들의 표정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나? 경호가 소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네. 자네는? 영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야 뭐 여전하지.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바쁘게 잘 지내고 있어. 경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웃음이 조금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웃음 같았습니다.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요즘 손주들 돌보느라 정신없어. 애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번 주에도 둘째 손주 생일이라고 선물 사러 백화점 3군데나 돌아다녔다니까.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어딘지 공허해 보였습니다. 성진은 와인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미술관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네. 지난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갔었고 이번 주에는 리움미술관 갈 예정이야. 문화생활 좀 해야지, 안 그러면 늙어버린다니까. 그의 말투는 활기차 보였지만 손가락으로 와인잔을 계속 돌리는 모습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골프, 여행, 손주 돌보기, 문화생활. 그들의 일정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느꼈습니다. 그 모든 활동들이 무언가를 피하기 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그들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자신과 마주해야 하고 자신과 마주하면 피할 수 없는 질문들과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요즘 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 재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형외과, 이번 달에는 내과, 다음 달에는 안과 예약 잡혀 있어. 이것저것 다 체크해야 하니까. 그래도 관리하는 게 낫지. 나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혈압약 처방받았어. 평생 먹어야 한대. 경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성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면 다 그런 거야. 뭐 대수겠어.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시대잖아. 100세 시대라고 하더만. 그의 말투는 가볍고 태연했지만 영수는 그 태연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네들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 영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테이블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함이 역력했습니다. 야, 좋은 자리에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경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우리 아직 한창이야. 죽을 나이가 아니라고. 맞아. 너무 무거운 얘기는 하지 말자. 오늘은 즐겁게 먹고 마시자고. 재민도 거들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소주병을 들어 모두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네,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야. 우리 나이면 죽음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잖아. 자네들은 정말 두렵지 않나? 성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뭐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 하지만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태연했지만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경호가 말했습니다. 죽음이 뭐 대단한 건가? 누구나 겪는 일이야. 자연스러운 거지.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그는 가슴을 펴며 말했지만 그의 눈은 영수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재미는 더 직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노력해. 생각하면 우울해지잖아. 그래서 바쁘게 사는 거야. 할 일을 만들어서라도 정신없이 사는 게 낫더라고. 그는 솔직했지만 그 솔직함조차 일종의 회피처럼 들렸습니다. 영수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과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연한 척, 두렵지 않은 척, 신경 쓰지 않는 척 했습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었고 그 가면 뒤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며칠 전까지 자신도 똑같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재에 혼자 갇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시물라 태연한 척하지 말라. 진실하라, 솔직하라. 영수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는 요즘 죽음이 너무 두렵네. 지난주에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그 이후로 밤마다 잠을 못 잤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통스러울지, 의식은 언제 사라질지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겁이 나.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철학 교수 김영수가 자신의 두려움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겁지만 진실된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 경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영수야. 사실 나도 무섭네. 특히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요즘 잠들기가 두려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호탕하지 않았습니다. 진솔했습니다. 재민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손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못 볼까봐 두려워. 내가 사라지고 나면 애들 기억 속에서도 점점 희미해질 거잖아. 그게 제일 슬퍼.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성진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보다 먼저 죽을까봐 걱정이야. 아내는 건강이 안 좋거든. 내가 먼저 가면 혼자 남을 텐데.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그는 처음으로 태어남을 벗어던졌습니다. 네 사람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두려움을, 진짜 걱정을, 진짜 고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겪고 있는 신체적 변화들, 기억력 감퇴, 체력 저하, 잦은 병원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영수야. 경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태어난 척만 했던 거야. 괜찮은 척, 두렵지 않은 척.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어. 혼자 견디려고 하니까.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고 깨달았네. 솔직함이 가장 중요한 용기라는 것을. 자신에게 솔직하고 타인에게도 솔직한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영수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의 솔직한 대화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두려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내 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모임은 잘 다녀왔어요? 영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건강검진 이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했어요?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약해 보이기 싫었습니다. 평생 강한 척, 이성적인 척 해왔는데 갑자기 무섭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줄 몰랐어요. 당신은 항상 강하고 의연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져요. 정말입니까? 영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결혼한 지 45년이 되었지만 당신이 진짜로 속마음을 터놓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교수님답게 점잖게 절제되게 행동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두렵다고 힘들다고 말해주니까 비로소 진짜 당신을 보는 것 같아요. 인숙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아내 앞에서 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숙은 영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당신이 먼저 갈까봐, 아니면 내가 먼저 갈까봐.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잖아요. 그날 밤 영수와 인숙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의 고생, 은퇴 후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때로는 진지했고, 때로는 따뜻했으며, 때로는 눈물겨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진실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있었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솔직함이 그에게 준 것은 단순히 심리적 부담의 경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결, 아내와의 연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어난 척하지 말라. 진실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가르침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그를 고독에서 공동체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 김영수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상쾌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며칠 전밤에 읽었던 구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비탐 콰시 수프레문 디엠 아게,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만약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영수는 새 공책을 꺼내 표지에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가운데에 선을 그어 2개의 칸으로 나누었습니다. 왼쪽에는 통제 불가능한 것, 오른쪽에는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왼쪽 칸부터 채워나갔습니다. 죽음의 시기, 질병의 발생, 타인의 평가, 과거의 일들, 외부 환경 결과. 이것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쏟아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걱정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불안해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칸을 채울 차례였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의 판단, 나의 의도, 나의 행동, 나의 태도, 나의 선택, 이 순간의 집중. 이것들은 완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과정에서의 행동과 의도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펜을 들고 왼쪽 칸의 항목들을 하나씩 가로지르며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내려놓기라고 크게 썼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칸의 항목들에는 밑줄을 긋고 별표를 쳤습니다. 이것들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수는 구체적인 질문을 적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행동인가?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예? 아니었습니다. 돈? 이미 충분했습니다. 권력? 은퇴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때 손녀 지우가 정원에서 꽃을 심으며 미소 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인숙이 자신을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고 말하던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친구들이 솔직하게 두려움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던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관계였고 연결이었고 나눔이었습니다. 영수는 새로운 페이지에 가치 있는 행동 목록이라고 적고 5가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지혜를 나누기. 둘째, 가족과 깊은 대화 나누기. 셋째, 정원 가꾸기를 통한 생명 돌보기. 넷째, 친구들과 진실된 관계 유지하기. 다섯째, 매일 감사일기 쓰기. 이 5가지는 모두 그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죽음이 언제 와도 후회하지 않을 행동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 지혜를 나누기에 대해 영수는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주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지식 전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나누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지혜, 두려움과 마주하는 방법,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법. 이런 실존적인 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영수는 노트북을 열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좌명은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정했습니다. 대상은 50대 이상 성인으로 했고 내용은 스토아 철학을 중심으로 한 실존적 질문들에 대한 탐구로 기술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명예나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영수는 강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총 8번의 강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마주하기,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 세 번째는 솔직함의 용기, 네 번째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구분하기, 다섯 번째는 가치 있는 행동의 선택, 여섯 번째는 관계의 회복, 일곱 번째는 감사의 실천, 마지막 여덟 번째는 죽음의 수용과 평정심. 각 강의는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찰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인 수요일 오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의 강좌가 승인되었고 벌써 12명이 신청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첫 강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강의할 때의 긴장과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평가를 의식했고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순수하게 나누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영수는 강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꺼운 참고 문헌이나 복잡한 이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최근 몇 주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정리했습니다. 건강검진 후의 극심한 불안, 모래시계를 바라보며 느꼈던 시간의 공포, 정원에서 민들레를 보며 되찾은 감각, 친구들 및 아내와 나눈 솔직한 대화,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로 한 결심. 이것들이 진짜 가르침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 핵심 구절들을 발췌했습니다. 삶의 각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미루지 말라. 내일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문장들을 큰 글씨로 인쇄하여 강의실에 붙여놓을 계획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영수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에는 손녀 지우와 함께 정원에서 겨울을 나기 위한 식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낙엽을 치우고 굳은 식물들을 심었으며 작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 이 꽃들이 봄에 다시 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수는 그럼 우리가 잘 돌보면 반드시 필 거야 라고 대답하며 자신도 봄까지 이 꽃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설령 자신이 없더라도 이 씨앗들은 살아남아 꽃을 피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아들 부부를 초대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영수는 식사 중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 있니? 아들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사람들은 보통 업적이나 성취로 기억되고 싶어 하잖아. 하지만 나는 요즘 생각이 바뀌었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영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더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전에는 좀 거리감이 있으셨는데 요즘은 더 가까이 느껴져요. 영수는 그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단다. 다음 주 월요일 첫 강의 날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정장은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한 스웨터와 면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권위적인 교수가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한 사람으로서 참여자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1시 30분 영수는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강의실은 3층에 있었고 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들을 원형으로 배치했습니다. 일반적인 강의실처럼 교수가 앞에 서고 학생들이 뒤에 앉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원했습니다. 칠판에는 큰 글씨로 비탐콰시 수프레문 디엠 아게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라고 적었습니다. 이 시가 되자 참여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12명 모두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최근 은퇴했고 어떤 이는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어떤 이는 배우자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삶과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싶어 이 강좌를 신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수는 자신을 소개하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수라고 합니다. 전직 철학 교수였고 현재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노인입니다. 참여자들이 웃었습니다. 이 강좌는 제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저 또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밤마다 모래시계를 바라보며 느꼈던 공포, 동료의 부고 소식,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의 이야기는 진솔했고 참여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받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영수는 자신이 만든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의 시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에서의 행동과 의도는 온전히 우리 것입니다. 한 참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최근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잘 되고 있지만 매일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두지는 마세요. 대신 오늘,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아름다운 것 보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2시간의 강의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위로했으며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참여자들이 영수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오늘 강의가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선생님의 솔직함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처럼 사는 것의 의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타인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단지 과정에 충실한 것. 영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이 언제 오든 이렇게 살아간다면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여정은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서울 근교의 작은 주택가. 영수의 집 뒤뜰 정원에는 이제 그가 직접 심은 코스모스와 국화들이 늦가을 햇살 아래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죽음의 공포에 갇혀 어두운 서재에서 모래시계만 바라보던 그 남자는 이제 이곳에 없습니다.
대신 평온한 미소를 머금고 흙을 만지며 생명의 순환을 온몸으로 느끼는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영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낡은 번역본이 들려 있었고 그 책갈피 사이사이에는 그가 직접 쓴 메모지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17일. 마르쿠스는 두권 5장에서 말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우주의 순환이다. 나는 오늘부터 죽음을 적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영수는 그 글귀를 다시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 그 문장을 처음 썼을 때는 떨리는 손으로 반신반의하며 적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는 그의 뼈와 살 속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영수가 직접 만든 작은 명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매일 아침 현재를 살아간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코스모스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그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충분히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살고 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원 구석에 놓인 모래시계로 향했습니다. 6개월 전 그 모래시계는 그에게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래가 떨어지는 속도는 시간의 소멸이었고 죽음으로 향하는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래시계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순환이었습니다. 아래로 떨어진 모래는 언젠가 다시 뒤집혀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끝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르쿠스가 말했던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이며 우주의 순환 속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 후 작은 이상 소견과 동료 교수의 부고 그 모든 것이 그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서재에 쌓인 두꺼운 책들은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지적 권위와 명예는 죽음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상록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감각해지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해 현재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되었고 태어난 척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통해 아내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는 가르침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발적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강의는 영수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자신의 지혜를 나누고 싶다는 소박한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강의를 듣는 젊은이들의 눈빛과 감사의 말은 그에게 깊은 충족감을 주었습니다. 한 청년은 강해 후 영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매일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그 청년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당신이 제 말을 들어주고 받아들여준 것, 그것이 제 삶에 의미를 주었습니다. 2024년 10월 말 영수는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서점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영수는 그 책을 펼쳐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영수는 그 문장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흙을 만지고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손녀가 그린 그림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하며 젊은이들과 소통했고 저녁에는 명상록을 읽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수는 정원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니 어제 쓴 글이 보였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오늘 강의에서 한 청년이 물었다. 교수님은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이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영수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오늘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3일. 오늘 아침 정원에서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르쿠스가 말한 자연의 순환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시들고 죽는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다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된다. 나 역시 그 순환의 일부이다. 나는 태어났고 자랐고 지금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가르친 학생들, 내가 심은 씨앗들, 내가 나눈 사랑과 지혜, 그 모든 것은 내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격의 완성이며 충실한 삶의 의미이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조차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보, 여기 있었네요. 차 한잔 하세요. 영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 그는 아내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태어난 척하지 않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아내가 건넨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입안을 채웠고 그 온기는 가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맙소. 영수가 말했습니다. 무엇이 고마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맙소. 당신이 곁에 있어주는 것, 이 차를 타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내는 영수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말 잘 안 했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지요. 나는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소. 교수로서의 권위, 지식인으로서의 체면, 그런 것들에 갇혀서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소.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나는 더 이상 태어난 척하지 않을 거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할 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정적이 흘렀지만 그 정적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아내의 체온, 차의 온기, 바람의 촉감, 꽃향기. 모든 것이 생생했고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가 말한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영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영수는 이제 정기적인 강의를 멈추고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6개월간의 강의를 통해 그는 충분히 자신의 지혜를 나누었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는 30여 명의 청중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수는 강단에 서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 12권 26장에서 한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완성은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데 있다. 격정도 없고 무감각도 없고 위선도 없이.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제 삶이 의미 없이 끝날까봐,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되이 사라질까봐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자연의 순환이며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당연한 과정입니다. 영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한 청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불안해합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은 후에 무엇이 남을지. 하지만 마르쿠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라고. 대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판단, 나의 의도, 나의 행동입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그가 몇 달 전 일기장에서 지웠던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과, 타인의 평가, 명예, 보상. 영수는 그 메모지를 청중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 제 일기장에서 이 단어들을 모두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이 단어들을 남겼습니다. 판단, 의도, 행동. 이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이 단어들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청중이 영수에게 다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몇 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는 그 여성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의미를 찾아주신 것, 그것이 제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삶이구나. 생명은 계속된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아이들은 계속 뛰어놀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 사랑할 것이다. 나는 그 흐름의 일부였고 지금도 일부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일부일 것이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전 이 서재는 그에게 감옥이었습니다. 두꺼운 책들은 그를 압박했고 어두운 조명은 그의 불안을 증폭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서재는 달랐습니다. 영수는 창문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였고 책상 위에는 정원에서 꺾어온 코스모스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책상에 앉아 마지막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 마지막 강의를 마쳤다. 많은 사람이 감사를 표했지만 사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다. 그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으로의 회귀이며 우주의 순환 속 하나의 과정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2권 17장에서 말했다. 인간의 삶은 짧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그것을 증명했다. 나는 현재에 집중했고 솔직하게 살았으며 가치 있는 행동을 실천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평온하다. 이것이 바로 인격의 완성이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구름들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해는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자신이 그 아침을 보지 못하더라도 해는 계속 뜰 것이고 생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수는 서재를 나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손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들 곁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삶이라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의 완성이며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수는 정원 벤치에 다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7권 47장에서 말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라. 너는 그 광대함 속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작은 점이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그 작은 점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영수는 그 문장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작은 존재였지만 그의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학생들, 그가 심은 씨앗들, 그가 나눈 사랑과 지혜, 그 모든 것은 우주의 일부였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영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평온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충실하게 살았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죽음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가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인격의 완성이었고 충실한 삶의 끝에 찾아오는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영수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코스모스가 달빛 아래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꽃들은 곧 시들 것이고 겨울이 오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봄 새로운 씨앗이 싹을 틔울 것이고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환이며 생명의 진리였습니다. 영수 역시 그 순환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태어났고 살았고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사랑과 지혜는 그가 남긴 사람들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영수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자러 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럽시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고 그의 영혼은 충만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완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수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정원을 가꾸고 아내와 차를 마시고 손녀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는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 것이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격의 완성이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르친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삶의 끝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이며 완성된 인격은 죽음조차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